아, 이분 축하드립니다. 늦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지금 아기가 돌이 조금 지났다고 하는데 17년 만에 둘째를 출산했다고 하시는데 와, 능력자십니다. 그리고 부부금슬도 아주 좋으신가 봅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 둘째가 기침, 열 이런 증상이 있어서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해열제와 기침약을 처방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첫째 애 때는 감기 걸렸다 하면 빠짐없이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소아과에서 항생제 처방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서 그런가 본데 항생제 내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대요. 개인별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균에 대한 특정 약물의 내성이 생기는 건지 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적어 오셨거든요. 첫 번째 그 얘기 드릴 거는 이게 17년 만에 이제 소아과를 다시 찾은 거죠, 어머니는. 그죠? 맞습니다. 그 17년 전의 상황에서는 항생제를 좀 많이 썼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원장님이 바뀌었을 거예요, 원장님이. 그죠? 그 옛날 로 원장님이 아니었을 거고. 네. 그리고 이 항생제 처방은 원장님의 좀 트렌드, 생각에 조금 반영이 있어요. 좀 덜 써야 되겠다. 좀 자주 쓰는 분이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 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트렌드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전체적인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 제 아기 때문에 소아과를 가면 약간 그 감기라든지 이런 게 미약할 때는 항생제를 많이 안 쓰고 약간 심해질 때 쓰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사회적인 거와 개인적인 트렌드가 바뀐 것 같고 이 항생제 내성은 많이 쓸수록 생깁니다. 확실히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쓰는 게 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외과하면서 수많은 항생제를 쓰고 수많은 내성균들을 봤기 때문에 네. 자기가 어떤 그 메치실린 계통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지금 고급균에 아주 강력한 균에 노출됐을 때는 그런 약들이 안 듣게 되고 아주 고가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항생제를 안 쓰고 버텨보고 그러다 보면 간단한 항생제만 써도 병이 확 낫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항생제 많이 안 먹었거든요. 살면서. 네, 아버님도 한의사시니까 아마 네. 한방적인 치료를 많이 아들한테 썼겠죠. 아닌가요? 근데 평소에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병을 알아요. 사랑의 열병?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편도선 열병을 네. 알거든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죄송하다고 분명 사과드렸잖아요. 사랑이 뭔가요? 전 내가 미안하다잖아. 7년 만에 들어봤다. 사랑이라는. 네, 그런데요. 네. 그래서 가끔 제가 1년에 한 번씩 염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편도선 염증이. 그때 항생제를 쓰면 바로 듣더라고요. 먹는 약만 먹어도. 네. 그래서 최대한 안 써보고 진짜 염증이 있다고 판단할 때 쓰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개인별로 생기는 거다.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항생제 내성은 이제 개인별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집단, 사회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그 환경에서 어떤 항생제 내성균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나에게 해를 끼치느냐 해를 끼치지 않느냐는 그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네. 항생제 내성 세균은 개인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집단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균 사태가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네. 대대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고, 네. 당시에 저도 이제 그걸 서울대병원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왜 웃어요? 지금? 아니 당시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인사하기도 조금 껄끄러운 그 서울대병원장님과 당시 앞에서 농담하고 하던 네네. 일들이 좀 생각이 나서요.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랑은 좀 달랐네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를 위해서 항생제를 조금 줄이자. 그러니까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그런 적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음. 현재 우리 개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줄이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의사들이 서운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처방해서 알아서 줄이는 걸 되지 왜 이거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불만을 갖고 이 계신 분들도 전문가 있는데 집단의 자존심이란. 근데 이제 뭐냐면 전반적인 추세가 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 수준이 이게 조금 약간 규제를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는 그래요. 지표적으로는. 그래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그 당시에도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애당초 요거의 자료를 항생제 내성균 자료를 낸 그 OECD에서도 이 기준을 잘못 둬서 착오가 생길 만큼의 그 이중적인 자료를 내기도 했었어요. OECD에서도. 근데 나중에 그 자료를 보정해 보니까 네. 이거는 우리나라 조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선생님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요 지금 17년 만에 가주신 그 병원에서 용감하게 해열제 없이 기침약과 항생제 없이 기침약과 해열제만 처방해 주신 거, 그리고도 애가 잘 나았다. 그러면 뭐 훌륭하신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중환자실에서 보면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가 있어요. 아주 상위의 항생제예요. 네. 근데 그거에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생기면 쓸 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주 너무 고가로 가고 그게 또 전염이 돼요. 균이 옆에 중환자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거를 많이 낮춰놓으면 네. 그런 사회적인 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염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어떤 개인이 항생제 내성이 이미 아주 그 상당 수준으로 진행이 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강한 그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슈퍼박테리아라고 네. 하던가요? 그래서 이 환자의 몸에서 이 환자의 몸을 숙주 삼아서 그 슈퍼박테리아가 막 발호를 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생제 내성이 없던 사람에게 그 슈퍼박테리아가 옮겨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은 의료인에 의해서 옮겨가요.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균이 자라고 있는지 검증이 되기 전에 손에 묻히고 하고 다른 환자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손 씻고 가고 뭐 하지만 의료인도 치료하다 보면 이게 균이 묻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균이 검출되기 전에 의료인에서 또 옆으로 옮겨간다고는 거죠. 항생제 내성을 키운 환자가 오히려 슈퍼박테리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요? 슈퍼박테리아랑 그런 MRSA랑 VRSA랑 좀 다르죠. 다르지만 하여튼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가진 균들이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의료인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낮춰야 이런 것들이 줄고 그럼 그 환자가 적으면 격리시켜서 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가 많아지면 뭐 격리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옮겨가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예. 우리 늦둥이 출산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 덕분에 이러저러한 그 항생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늦둥이 예쁘게 잘 키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7년 만에 낳은 둘째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아주 말해 뭐 닿겠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거 뚝 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